자, 유치권이 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내가 세탁소 하는 사람이에요. 자, 홍세탁인데, 자, 양복 5벌을 드라이를 맡겼어요. 자, 한 벌당 드라이비가 10,000원이야 칩시다. 자, 세탁비 50,000원이야. 근데 그 세탁소 찾아와서 세탁비는 다음에 드릴 테니까 세탁물 주시죠. 그래서 세탁소 아저씨가 유치하는 거예요. 나 내 돈 세탁비 50,000원 줄 때까지는 세탁물 인도를 거절하겠다. 양복 찾아가는 돈가스 찾아가. 이렇게 유치해서 심지어 앞발가에서 빨리빨리 내 돈 받는 게 바로 유치권인데 한참 쳐다보더니 하더니 10,000원 갖고 왔어요. 아저씨 세탁비 총 50,000원 중에서 10,000원 드릴 테니까 세탁물 곤색 양복 넘겨달래요. 못 넘깁니다 했더니 왜요? 아니 한 벌당 10,000원이면 10,000원 갖고 한 번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담보물건 풀어주다가는요. 한 벌 찾아가더니 계절밖에 안 와. 여름에 오더니 또 10,000원 갖고 오더니 그거 흰색 양복 달래. 이거 이제 나머지는 찾아가. 나머지 유치하래. 내년에 찾아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심지어 아빠가 내 돈을 빨리빨리 받을 수가 없어요. 너 전액을 갖고 와야지 50,000원 전부 갖고 올 때까지는 한 벌도 내가 인도 못해. 왜? 전액을 변제가 전부 살아있는 거지. 일부 변제했다 변제만 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돈을 마지막까지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부제는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돈이 받을 돈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담보물건 전부가 살아있는 거지. 돈 갚는 만큼 담보물건 소멸시키는 거 아니다. 이거 불가분성에 부르는 거예요. 4가지. 부정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 앞으로 많이 쓸 용어들이에요. 용어가 중요한 거다. 우리 지금 뭐 본교 들어가서 뭐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이런 건 앞으로 남은 기간은 맨날 그것만 할 거예요. 용어 중심으로 차분차분. 자, 이제 유치권이란 말이 있는데 유치권 어렵지 않아요. 양 많지 않아도 출제는 2문제씩 출제돼요. 저거요. 자, 유치한다. 요거 민법은전 320조부터 328조까지 9개 법조문이 유치권에 하는 법조문인데 그 유치한다는 말이 뭐냐. 한자 한번 써볼게요. 유치한다. 유치한다. 뭐 역시 큰 도움은 안 됐어요. 유치한다는 말은 남의 물건을 채권자가 돈 받을 거인 사람이 채무자 물건, 돈 갚은 채무자 물건을 계속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거절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무자 씨, 당신 물건 찾아가면 돈 갖고 찾아가. 돈 갚을 때가 물건 못 돌려줘. 그럼 세탁비 50,000원 때문에 양복 5 포기할 겁니까? 내 카센터 직원이 사장이에요. 자동차 수리 맡겼는데 뭐 수리비가 400,000원 나왔어요. 400,000원. 자동차 주인이 오더니 그래요. 그 다음날 수리비는 다음에 드릴 테니까 자동차 주시죠. 외상으로. 그 주문요. 400,000원 안 갚어. 내 경험칙상. 내가 그래서 지금부터 나 지금도 유치합니다. 나 자동차 수리비 400,000원 줄 때까지는 인도 거절합니다. 자동차 찾아가려면 돈과 찾아가세요. 그럼 400,000원 때문에 자동차 포기할 겁니까? 이렇게 심지어 앞발가에서 이렇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앞발가, 네 물건 찾아가, 돈과 찾아가. 진짜 앞발가에서 빨리빨리 내 돈을 갚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치권이에요. 자, 동네 서점이 단골 서점인데 내가 몇 년간 책을 많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탁해놨어요. 제가 바빠서 일일이 서점에 들리지 못해도 역사 서적이 나오면 일단 보내줘라. 그럼 내가 살 것 같으면 내가 대금 치르고 안 살 것 같으면 며칠 뒤에 책 반납할 테니까 지나가다가 반납함이 있어요. 늘 그런 식으로 해왔어. 오늘 집에 갔더니 책이 2권이 왔어요. 책이 2권이 서점에 보냈어요. 근데 나는 책을 살 것 같으면요. 책에다 꼭 이름을 적어요. 이렇게 표지에다가. 이거 읽고 싶은 책이야. 보내준 책을 일단 이름을 적어 넣었어. 그 순간 서점 주인과 나 사이에 책 매매 계약 성립한 거예요. 안 살 것 같은 이름 왜 적습니까? 그게 바로 승낙서 보여줄 사실이잖아. 그럼 보내준 책 이름을 적어 넣었을 때 서점 주인과 나 사이에 책 매매 성립했다. 관행 관리에 따라 굳이 내가 전화 걸어서 오케이 사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얘기하잖아. 또 이렇게 관행 관리에 따라서 승낙서 보여줄 사실이 발생할 때 입으로 승낙한다 말이 없더라도 그냥 성립하는 보는 거, 이것을 의사실현 계약의 성립이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준 거 이렇게 성립하는 거. 오케이. 만약에 제가 남양주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LH가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진접지구에서 했어. 남양주 진접이라는 데서. 파주, 교화 뭐 이런 데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 LH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눌러야 돼. 왜? 이 토목공사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어 없어?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LH는 이익이 엄청나다고. 땅을 조성해서 팔면 엄청 남아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임대아파트 짓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저 임대아파트를. 그죠? 영구임대 같은 건 손해란 말이에요. 지어놓으면.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 위한 행복주택도 짓고 하는 거라고. 그 돈 팔아가지고. 땅 팔아서 뭐 하는 거야? 집 짓는 거예요. 손해 나잖아요. 사실은. 그런 저소득층 주택은 수익이 나 안 나? 안 나. 그리고 심지어는 원래 임대료가 13만 원이란 말이야. 조그만 집이.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형편이 어려우면 13만 원을 다 받아. 아니면 나라에서 깎아줘. 깎아줘. 소득분위로 뭐야? 임대료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근데 이제 사실은 내가 가끔 보면요, 저소득층 중에서도요, 이런 거 못 찾아먹는 사람이 되게 많을까 안 많을까? 많아. 근데 오히려 고소득층이 찾아먹는 사람들이 많아. 막 소득 탈루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뭐야? 관련 규정을 잘 이용해서 야, 너네 주소 옮기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 옛날에 세 자녀를 하면은 우선순위가 청약을 됐었다고. 청약에서 로또야. 그러니까 어디 당첨되면 무조건 프리미엄 몇 억씩 붙는 데가 있는데 세 자녀 특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둘밖에 없는 거야.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잖아. 그래갖고 하나를 입양하는 거야. 그죠? 입양해서 뭐야? 당첨이 돼 안 돼? 되고 파양을 하는 거야. 그 뉴스에도. 근데 그 파양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 조사하다가 걸렸을 때 교사 공무원들이라는 거야. 관련 규정을 너무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교육자들이야. 놀랍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근데 교육자한테 내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아. 나는 교육자가 나는 우리나라만 교육자한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요. 도덕성을 요구해요? 아니면 준법을 요구하면 돼? 준법을 요구하면 되는 거야.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지. 그죠? 무슨 도덕성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우리가 사회의 도덕적 부분을 너무 가치를 높이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아. 왜?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왜 자꾸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고 거짓말하고 그래. 그렇죠? 요즘 선생님이 얼마나 많아. 눈높이 선생님부터 수영 코치부터. 네? 그렇지 않나요? 가면 다 선생 아니야. 웬만하면은. 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가르치는 게 눈높이에서 가르치는 거랑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냥 교사로서 임용고시를 받냐 안 받냐의 차이지, 다 비슷한 지적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도덕적으로 심각해 안 심각해요? 심각한 거지.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거야. 공무원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웬만해서. 제가 봤을 때는. 왜? 공무원이라는 특성, 직업의 특성상 사실 품위 유지에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증식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이 사람들도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심각성을 못 느낀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어차피 그렇게 해갖고 하면 무슨 손해냐 할지 모르겠지만 파양이 되고 나면 그 아이가 다른 데 입양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보세요. 기록이 다 남아요. 그 어떤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제 사람을 갖고 오해하는 건 아닙니다. 리퍼 좀 그렇잖아. 그냥 파양됐으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고 추정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 안 많을까요? 많은 거야. 그러니까 파양됐던 애는 다시 입양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걔 인생이 굉장히, 그 사람은 몇 억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인생은 이미 사실은 입양 갈 정도면 행복한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 아이한테 유일하게 남은 게 좋은 집안에 입양 가는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하게 되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생각할 고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많이 했다 그러면은 진짜 혼나야 돼 그거는. 그렇죠? 진짜 많이 혼나야 돼요. 그렇죠? 걔 인생 있어? 어차피 불행에 태어났나 한 번 더 불행한다고 달라질 거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멋지게 발언하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돌로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이 생각했는데 LH가 그래서 돈을 벌어서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에서 벌어서 주택에다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좋아.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은데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한 매매 가격이 한 3억 정도 돼. 조그만 집인데. 근데 방이 이게 이제 단독주택식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한 두 집이 뭐야 새 들어 살고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두 집에서 한 군데서 30만 원씩 들어와. 그럼 얼마? 30 60만 원이지. 내가 조금씩 공공근로도 하고 뭐 해서 먹고 살고 있어. 뭐 안 되면은 나중에 집 저당 잡혀서 모기지로 해서 뭐야 월세 받아서 먹고 살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돌봐줘. 자식들이 생활비도 안 줘. 그러니까 유일하게 뭐야? 자식들은 할머니 죽을 것만 기다려. 왜? 할머니 죽으면 그 집이라도 내가 가지면 되니까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는 그냥 월세 나오니까 그 동네 할머니 2명하고 해가지고 그냥 맨날 뭐예요? 그 이거 토킹 어바웃하고 그 새 들어 사는 사람하고 오랫동안 친한 거야. 월세 안 올리고 10년 동안 살고 있으니까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 거지. 근데 여기가 이제 다 바뀌어. 아파트가 들어온대. 그러면 이 3억짜리 집은 뭐야? 철거가 되고 만약에 7억짜리 집을 짓는 거야. 그럼 4억을 추가 분담하면 뭐야? 7억짜리 집을 준대. 이제 아파트 관리비 많이 나오지? 관리비 안 나오다. 그다음에 할머니 두 분은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같이 살던 세입자 할머니. 그렇죠? 할머니는 이제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떠날 거야. 그죠? 그럼 결국은 할머니 입장에서는 생활비가 더 나올 때가 없는 거지. 아파트 관리비는 더 나오고. 그죠? 재산세도 더 나오고. 그죠? 근데 결국 뭐야? 관리비도 나오니까 생활이 나오고 생활하는 돈은 또 용돈은 못 들어오니까 좀 편해진 건 편해졌다 하더라도 아파트 살 편해지긴 해도 친구들 다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그럼 마을이 붕괴되겠죠. 그래서 마을 주민 중에 80%는 뭐야?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해서 떠난단 말이야.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 뭐가 돼? 마을이 파괴되어 공동체가 파괴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할머니들이 불쌍한 게 왜? 연탄 까는 거 힘드니까 뭐야? 도시가스 놔드리는 거예요. 도시가스 없었는데. 거꾸로 타는 애들. 그쵸? 그쵸? 지구를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 콘덴싱이 필요하잖아. 콘덴싱 같은 거 놔주고, 그쵸? 지구를 지켜야지. 그쵸? 콘덴싱 보일러. 이런 거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서울시에서는요, 보일러를 갖다 열 효율이 있는 보일러로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 돈을. 많이. 지금 현재 보일러보다 열효율이 높은 보일러를 하면 서울시청에 여러분 다산콜에 신청하시면 돼요. 우리 집에 너무 보일러가 오래되면은 뭐야? 열효율이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구 온난화에도 주범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해준다. 태양광처럼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 지금 신청하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하고요. 여러분의 손에 지구의 미래가 달렸다는 거. 자, 그래서 그렇죠? 더 이상 뭐예요? 북극곰이 오늘 불쌍해요. 좀 보셨죠? 북극곰이 그 빙하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죠? 빙하 점점 좁아지니까 있으면서 북극곰이 먹을 게 없어갖고 고기를 잡아먹을 수 없잖아. 저면 북극은 다 빙하가 돼 있어서 갈 데가 없어갖고 그죠? 펭귄은 남극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뭐 남극으로 이사 갈 수도 없잖아요. 북극곰이. 북극곰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잖아요. 북극곰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뭐야? 그 빙하에서 내려와. 그래갖고 그 검은 곰들하고 싸우는 거 아시죠? 세력 다툼 때문에. 그러니까 검은 곰들은 어디 살아요? 그쪽 살때 내륙 지방에 사는데 북극곰들은 추우니까 점점 먹을 게 없어지니까 내려오는 거야. 북극곰하고 뭐야? 캐나다 검은곰하고 충돌한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그렇죠. 서로 이제 곰은 곰인데 서로 으르렁으르렁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북극곰이 먹을 게 없어 콜라 먹고 있잖아. 자, 그래서 콘덴싱 보일러로 우리 곰들 지키고 그렇죠. 예. 이빨 썩어요 곰들 콜라 먹고 있으면. 예, 새끼들. 자, 그래서 곰들한테 생선을 줄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냥 나 같으면 내가 곰 입장이면은 내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은 에버랜드 같은 데 전화할 것 같아. 저 들어가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죠? 혹시 자리 튀어나냐고.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 하얀 백곰인데 연락 와서 에버랜드에서 우리는 지금 백곰은 별로 필요 없고 검은 곰이 필요한데 그러면 제가 염색하겠다고. 제가 염색해 볼게요. 그렇죠? 느낌 아니까. 그래서 염색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라도 가야 되겠지 안 그랬어요?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뭐 성전환 수술도 하는데 그까짓 거 제가 염색 못 하겠습니까? 하얀색에서 검은색, 염색은 잘 받으니까. 그렇죠? 검은색을 흰색을 하는 것보다 흰색을 검은색을 알겠지. 그래서 물량이 딸리면 그렇게라도. 옛날에 저 생각나요. 여러분들 붉은 악마라고 들어보셨죠? 막 오피슨 코리아 해가지고 옛날에 월드컵 우리나라 4강 갔던 때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빨간 티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4강까지 못 갈 줄 알고. 근데 엄청난 내가 아시는 분이 뭘 했냐면 하얀 티를 생산했었다고. 급해 안 급해? 바로 빨간 티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 바로 염색대로 빨간 티로 가는 거야. 왜? 어차피 그 팔고 튀는 거 안 튀는 거 어차피. 한 번만 빨면 뭐야? 하얘져.
그래서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막 뛰다 보면은 막 올피스턴 코리아 뛰다 보면 땀이 뭐가 돼? 빨간색 땀이 나. 왜? 이게 티셔츠가 뭐야? 급조한 거니까 물감 칠해가지고. 예. 그게 얼마 또 많이 팔았게요, 그렇죠?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 빨간 티가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야? 안 되는 거야. 빨간 티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그렇죠? 야, 가서 물감 갖고 와. 바로 축축축축 해갖고 팔아야죠. 그렇죠? 예? 인터넷에서 팔면 쫙쫙 팔리니까. 그땐 또 가격대 싸움이야. 조금 더 싸게 팔면 돼, 안 돼? 바로 팔리거든. 빨간 티가 엄청나게 팔리니까. 티 탓한 사람들은 뭐야? 결승 갈 줄 알고 했던 사람 망했겠지. 빨간 티 팔다가. 그렇죠? 예. 저희 집에도 그 빨간 티 많이 아직도 있어요. 그 옛날 티가. 자, 됐어요. 참고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야구단 팬인데 LG 팬이었는데 그 LG라는 팀이 그 플레이오프에 거의 못 올라갔거든요. 예. 그 LG가 이제 겨울에 입는 잠바가 있어요. 유광 잠바가. 결국은 거의 못 입다가 그죠 버렸더니 이제 올라가더라고. 그죠? 자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카 버렸더니 추위 타는 것처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극히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그 다음에 그 단독이나 뭐야 다세대 할머니들한테 집을 다 때려 부시겠다는 거야. 도시가스만 놔주겠다는 거야. 도시가스만 내주고 빠지겠다는 거야. 왜냐면 도시가스로 변하면 기존의 보일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도시가스 보일러도 놔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은요. 사업 시행 방법과 사업 시행자가 다 정해지고 났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정비 사업에서 좋다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시를 하죠. 이 바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는요. 예를 들면 우리 건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축 허가 받는 거예요. 왜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정비 사업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우리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으면 이게 플랜카드가 걸려요. 경축. 그래서 플랜카드가 막 걸립니다. 왜요? 드디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고 정비 사업이 주저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분양받을 줄 알고 낡은 주택 산 사람 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딱 받는 순간 그때부터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요. 지분값이 폭등을 해요. 낡은 주택들의 가격이 막 오릅니다. 왜? 이제는 진짜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되는 거니까 이걸 사면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게 확실해요. 보통 우리 실무적으로는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보통 한 5년 정도면 입주를 해요. 근데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냐 봤더니 뭐 30년 걸렸어요, 막. 여러분들 왜 예전에 우리 그 드라마 중에요. 1994년도에요. 1994년도에 아주 인기 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달 해가지고 이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신 분들은요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 케이블 TV에 보면 이거 해요. 1994년도에 만든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요 최시라, 그다음에 한석규, 그다음에 최민식 이런 분들이 이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왔는데요. 서울의 달동네를 배경으로 한 이제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서울의 이 달동네가요 바로 어디냐 그러면 옥수 13구역이었어요. 옥수동의 13구역 재개발하는 옥수동 13구역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서울의 달 재개발하는 곳인데 여기가요 이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는 데까지 한 25년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죠. 그래서 60세 때 회갑 기념, 환갑 기념으로 나 이제 새 아파트에 살 거야 해가지고 낡은 주택을 샀습니다. 지분을 산 거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입주하는 데까지 30년 걸렸으니까 여기가 25년. 새 아파트 입주하는데 5년 더 걸리죠. 90세 때 입주를 하는 거예요. 90세 때.
근데 입주를 못했죠. 왜? 90살까지 참지를 못하고 다 돌아가신 거예요. 입주할 때 보니까요, 다 젊으신 분들이 입주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 상속받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은 잘못하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서울의 달 드라마 이 촬영지가요, 지금은 파크힐스라는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대림에서 지은 파크힐스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가. 예. 그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최씨라하고 최씨라하고 누구예요? 거기 한석규 아저씨 둘이 막 사귀는 장면이 나오는데, 둘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계단이 제가 조합원으로 있던 데가 옥수 12구역이었거든요. 바로 옆에가 13구역인데 저는 먼저 입주했고 여기 공사를 할 때, 철거할 때입니다. 그 계단으로 제가 내려다녔고 막 그랬어요, 그때요. 그 영화 드라마에 나왔던 바로, 예, 여기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이때 그래서 인가를 받으면 플랜 카드가 막 걸려요. 경축 그러고, 그다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으면 지분값이 이제 폭등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재화의 도달 거래요. 또는 도달 범위라 그러기도 하죠. 그 재화의 도달 범위란 것은 배우지에 있는 고객이 점포까지 가야 되잖아. 그럼 교통비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꺼이 다 생략하고 배우지에 있는 고객이 중심지까지 갈 때 도달하는 교통비, 그 기꺼이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도달할 용의가 있는, 얘는 최대한의 거리일까 최소한의 거리일까? 최대한의 거리지. 이게 물건마다 같을까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지. 담배 한 갑 사기 위해서 제가 노원구에 사는데요. 담배 한 갑 사기 위해서 부산까지 가지 않을 거 아니야. 담배 한 갑. 그런데 이제 만약에 결혼한다, 보석이 필요하다. 보석을 이제 어떤 초보자가 원하는 보석을 만약에 저 두바이에서만 팔고 있다. 그럼 그 초보자는 자녀분 결혼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만약 부산에 있는 초보자다, 두바이만 팔고 있는 보석이 있다. 거기까지 사러 가겠어, 안 가겠어요? 가겠지. 그럼 두바이에 있는 그 보석상의 배우지는 어디까지다?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는 거지. 그렇죠? 방탄소년단 아시죠? BTS 방탄소년단. 저랑 비슷하죠? 그럼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한다, 잠실운동장에서. 그러면 이제 국제 월드 투어 중에 잠실 종합운동 공연한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올까 안 올까? 안 오죠? 남아프리카고 와요. 미국, 캐나다, 유럽 다 오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그 공연장의 배우지는 어디다? 지구촌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지구 전체에서 다 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잠실운동장 화장실에서 공연한다.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겠죠? 물건마다 뭐가 달라요? 배우지가 다 달라. 그러니까 도달거리가 다 다른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방탄소년단 공연하면은 아르헨티나에서 온다. 수백만 원 오죠. 항공편을 지불하면서 기꺼이 올 용의가 있는 거리잖아요. 부러워 죽겠네. 저도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등등등. 이것이 이제 요구치하고 도달범위,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두 가지 관계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이게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관계라는 것은 별게 아니라 이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여쭤보는 거야. 중심지의 성립 조건. 그럼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하나의 점포가 운영되려면은 이게 이제 재화의 도달거리하고 최소 요구치에 대한 논리예요. 어느 게 더 커야지 중심지가 성립이 될까요? 직감적으로. 최소 요구치? 재화 도달거리? 최소 요구치? 재화 도달거리? 어느 게 더 커야 중심지 성립이 될까요? 그때 힘들면요, 글자 수를 세시면 돼. 재화의 도달거리 7글자고요. 최소 요구치 5글자야. 그럼 어느 게 더 커야지 성립이 돼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커야지 중심지는 성립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만약에 요구치가 더 크잖아요. 이 점포는, 이 중심지는 쫄딱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해석이 되세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논리를 알아요. 다만 이 재화의 도달거리랑 최소유구치란 이런 표현은 안 쓰실 뿐이고 감각적으로 아시게 돼요. 이거 할 때 항상 저는 식당을 예를 듭니다. 먹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럼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잖아요. 그럼 사장님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손님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최소한의 손님 수란 말은 식당을 운영할 때 지출하는 비용이 있겠지. 재료값 벌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임대료 벌어야 되잖아. 관리비 벌어야 돼. 그리고 광고 같은 거 하니까 각종 경비도 벌어야 되죠. 수도세 이런 거 포함하는 경비 포함이고 세금도 벌어야 되죠. 그리고 본인의 인건비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의 인건비 이걸 마진이라 그래. 정상이원. 이런 거를 벌어야 돼. 그래야지 식당을 운영하는데 최소한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져보니까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100명 정도가 식당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100명은 뭐가 되는 거야? 최소유구치야 아니면 재화의 도달거리야? 최소유구치가 되는 거야, 이것은. 즉 하나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명 정도의 손님이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식당에서는 최소유구치가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더 성장을 하지 못하면 본인의 인건비를 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손님은 어디 있어요? 손님은 배우지에 있어요? 아니면 휴지에 있어요? 손님은 배우지에 있다 그랬잖아.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니까. 그럼 배우지에서 식당까지 오려면 뭐를 지출해야 돼? 교통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 맛이 괜찮다. 그 백종원 아시죠? 백종원의 우연치 인터넷으로 봤더니 무슨 은평구에 무슨 이제 뭐죠? 돈가스 집이 이제 유명하다고 하더라. 근데 그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미 그 지역에서는 그게 유명했던 데라며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집에 있는 분하고 이제 저희 집은 지금 맛집 엔게수가 90%가 넘다 보니까 무조건 좋은 음식점 있으면 이제 맛집 탐방을 해요. 근데 그 옛날에 무슨 음식 탐방했던 프로에 쫓아갔다가 실망한 집이 한두 집이 아니야. 그래서 그 9% 끝나면 그 인터넷 들어가면 거기 안에 이제 집이 소개가 되니까 근데 백종원을 믿을 수 있겠죠?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먹는 게 만만치 않다 하더라고요. 뭐 번호표가 한참 걸린다며요. 그래서 한번 날짜 잡아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지금 올해 이제 12월 31일까지 마지막 목표 중에 하나가 그 집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노원구에 사는데 그 집이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그 은평구에 있는 그 돈가스 집의 배우지는 은평구까지 확장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맛이 괜찮으면 멀리서도 손님이 찾아와 안 찾아와? 찾아오는 거야. 그랬더니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가 올 용이가 온대요. 그러면 1000명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재화의 도달거리가 되겠지. 재화의 도달거리. 그러니까 뭐죠? 이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100명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사는 지장 없는데 도달거리가 요구치보다 크다. 더 멀리서도 식당을 이용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막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 도달거리가 더 크니까 도달거리가 큰 이 빗금친 부분 있죠? 빗금치 부분이 보다 초과 이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경제학적으로 정상 이윤이 발생하면은 지금 현재의 그 식당을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하는 정도의 지장이 없고 본인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초과이익이 발생하면은 정상보다 더 버는 거죠. 그럼 식당은 성장해서 막 분점을 내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 맛이 형편없어. 손님이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와. 하루에 만약에 10명 정도밖에 올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재화의 도달거리야. 그럼 100명이 와야 되는데 10명밖에 안 온다. 그러면 운영도 안 되죠. 인건비, 재료값 못 내잖아. 임대료 못 내고. 그러니까 식당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뭐보다 커야 된다? 재화의 도달거리가 요거치보다 커야지. 이게 점포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 되는 거지. 이 관계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줬는데 디테일한 설명을 안 보셔도 되게 돼 있어요.